미래연합,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용하는 미래연합의 것입니다. 유튜브 코리아 장난 좀 하지 말아요. 장난 맨날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승검장.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산행에 관해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바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여기 대구 정책 전략연구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좀 앉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애국정책전략연구원으로부터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제목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 사건을 직접 대리했던 대리인으로서 평가하기에는 적법한 과연 탄핵이 있었는가? 결론은 적법한 탄핵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2016년 12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법치주의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법치주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과연 적법한 탄핵 심판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만이 그 법치주의가 소멸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소멸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탄핵 심판은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 정치인들의 야외에서 이루어졌는 가장 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탄핵의 적법성에 대해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대표인 종원진 대표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면요, 이 탄핵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금 여러 조금씩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탄핵을 직접 담당했던 대리인으로서는 탄핵은 현재 지금 보기에는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후 1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들도 다시 재평가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왜 제가 탄핵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법률적인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111조 제2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111조 2호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비교를 해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지 구성이 돼야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지 않는 만약에 어떤 그 헌법재판소가 있다면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아닌 데서 탄핵 심판을 하면은 이건 탄핵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8명의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어떤 집단이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은 그건 헌법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심판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심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심판서를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그 심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심판서에 그 탄핵 심판을 한 재판관 이름으로는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정미, 김기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희석, 조용호라고만 되어 있어서 8인의 재판관이 심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8명의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재판했는 거지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볼 수 없다 지금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론에서 이렇게 이제 강력히 이 주장을 그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는 대리인은 제하고 황승욱 대리인하고 둘입니다. 다른 둘이서 그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 8년의 재판관인데 왜 자꾸 재판을 진행을 하시냐? 지금 구인이 안 되지 않냐? 그럼 재판을 중단을 하시오. 중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헌법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판결문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8인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심판관에. 그런데 이 내용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서에 적어놓은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 왜 허위사실이면 제가 말씀드리면 헌법 어디에도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헌법재판소들도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헌법재판소 이 8인의 재판관들이 했는 이유가 헌법 그 재판소법 제113조 그 규정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 23조 1항 규정에 따르면은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7인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판결서에서는 7인 이상이 되면은 뭐냐면은 그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특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7인 이상의 경우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만 규정을 하고 있지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문 자체가 스스로 이걸 거짓을 찍어서 허위의 결정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법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지금 판결 이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에서부터 이 법치주의가 타개된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결국 이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 야합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현재 정치 그 현실에 있어서 탄핵의 강을 넘어가자 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법치주의를 넘어가자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법치주의를 양보를 하고 우리가 자유를 쟁취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법 자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가 판결문에서 허위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더더욱이 이제 저희들이 도저히 관가하고 못 넘어갈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못 했는 이야기인데 저는 요 사실을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에서 직접 법정에서 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지적했는 그러니까 8인이나 7인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게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1년 전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했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6년 헌마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위원 확인에 관하여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있어서 지금 박한철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과 김인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판결문을 다 읽으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이 한 명이나 두 명 공석이 된 상태에서 심리 및 결정에서는 재판관 정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해진 인원인 구인의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4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한두 명이 거리가 되는 상태의 심리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법하라는 판결을 이 대통령 탄핵 심판 한 1년 전에 다른 사건에서 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4명의 이름을 불러드렸는데요. 그 중에 3명,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과 김인수 재판관과 이준성 재판관은 스스로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거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3명은 이번에 어떤 판결을 했느냐 하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인이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법에 관한 양심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3명은. 이게 지금 법의 정당 본래 이 재판관의 판사들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은 이미 위배됐고 이 3명은 양심조차도 저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6명의 탄핵심이 6명이.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8명의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정미, 김인수, 이진성 요 3분은 뭐냐 하면은 8명 중에서 이 3명은 스스로 1년이 되기도 전에 이러한 재판은 불공정하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판결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탄핵에 어떻게 찬성을 표를 던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 재판에서 그 중에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뭐라고 들었냐 하면 여기 지금 8분의 재판관이 앉아 계시는데 3분이 옛날에 이미 불공정하다고 재판했다면 그분 빼보면은 탄핵 정정수 6명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다 하면 어떻게 여기 지금 탄핵 심판할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재판은 중단돼야 된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 적법이나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이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8명이 탄핵이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는 겁니다. 자, 이제 제 말씀 좀 들으니까 이 탄핵 심판을 그 정상적인 심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뭐 이래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래야지 이거 그래야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판결과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외형적인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 형식조차도 못 갖춘 걸 가지고 판결서라고 들이밀고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절차 진행합니다. 참 문제 저는 이걸 온 국민이 저희들은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심판서가 존재를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 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이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뭐 탄핵이 무효니까 뭐 재심을 제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대해서는 재심을 제기할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재판은 존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못됐더라. 그래가서 재판 다시 해달라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재판 판결서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재판은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 상태가 지금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판결이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판결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소추했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국회에서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다가 대고 이 판결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9명의 재판관이 왜 당신들은 지금 심리만을 해놓고 소추를 받았으면은 결정을 내려줘야지 왜 안 내리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결정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걸 소추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절차에서 판결 선고를 다시 해달라는 청구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 전문용어로는 그 선고 기일 지정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선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이게 2명이 있습니다. 권한이. 물론 저희들 대리인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대리인들은 할 수는 있는데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님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 대리인이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저희들 반대쪽에 있는 그 탄핵소추위원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법사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하면은 법사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장이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를 했으면은 자기는 이 탄핵소추의 결론인 심판결정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면은 지금이라도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 뭐냐 하면은 이 탄핵 심판에 대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결정을 지금이라도 받아라. 저는 그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하는 거는 자신의 책무를 임무를 해태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젠가나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결국은. 물론 뭐 대부분은 재심 사유로 뭐 하자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탄핵은 어차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는 선고기를 다시 지정받아가 적법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다시 받는 게 맞다.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 심판의 소추의 위법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올리기를 왜 소추 발의가 된 그 2016년 12월 그 3일자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소멸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3항에 의하면은
탄핵 소추의 발의에는 소추 대상자의 성명과 그다음에 직위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 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회법에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탄핵 소추 이 발의안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핵 소추 사유와 증거 그다음에 조사에 필요한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앞에는 전부 이제 자기들 이제 쓰는 의견서를 들은 거고 탄핵 소추에 딸랑 붙어 있는 게 요 증거되어 딸랑 2장인데요. 탄핵 소추에 이걸 보면 참 한심한 게 1번, 2번은 뭐냐면은 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이고 2번은 뭐 잔택 등 이래 해가지고 그 5명에 대한 공소장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3번과 4번은 뭐 판결문, 뭐 결정문 이런 거고 그 외에 5번부터 21번까지가 붙었는 경우는 전부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 여러분 신문기사가 증거가 됩니까? 예? 신문기사는 증거는 아닙니다. 신문기사는. 그거는 신문에서 자신들이 기자분들이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거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풍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사화했는 거지. 사실관계에 적어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적어도 증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당사자 관계자가 무슨 진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서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일체 없이 발의된 게 이번 탄핵 소추 발의안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탄핵 심판의 발의는 국회법에서 요구하는 탄핵 소추의 그 발의에서 필요한 증거나 이런 소추 사실을 조사할 어떠한 자료도 없이 발의된 탄핵 소추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 발의된 소추 발의안 자체가 위법하게 발의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당 추천의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었고 그리고 탄핵소추는 마땅히 그러한 사실관계가 규명된 후에 최소한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소추가 발의가 돼야지 국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부합하는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가 자체가 부적법했을 뿐만 아니고 중간에 그 이제 발의 후에 결정이 12월 9일 날 이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발의가 돼가 9일 날 결정이 되는데 그 사유에서 국회 130조 1항에서는 그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사위의 조사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 자, 그러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의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이 발의가 되고 발의 후에도 법사위 조사가 없었고 그리고 표결 12월 9일 날 표결 과정에 토론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 양압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정치적 양압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어떻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있고 조사가 있고 국회 사실 규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재판부는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규정을 해놨냐? 이렇습니다.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데 탄핵이 제기가 되면은 나중에 그걸 두 사건의 탄핵은 탄핵대로 지내고 형사소송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탄핵에서 유죄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헌법재판소법에는 보면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공소장이 이미 최순실 등에 대해서 있었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한 5건의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면은 이 헌법재판소 규정에서는 물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엄격하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그러다면은 5건의 이 형사소송 절차가 탄핵 소추에서 지금 발의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공소장을 갖다 여기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또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를 중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탄핵 심판은 소추 절차에서부터 헌법과 국회법을 위헌하고 위법했을 뿐만 아니고 이러한 위헌 위법은 탄핵 소추 자체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은 이거 사실상 기각 정도가 아니고 각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이제 그 변론에 나섰을 때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심리 대상이 안 된다. 각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국회의사 절차의 자율권 범주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 안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엄청 넘어갔습니다. 판결서에 보면. 그렇지만 모든 그 자율권이라는 거는요, 이 법에서는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율권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그거에서 어떤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을 때 그게 자율권의 범위 내라고 하지. 이거 가지고 쌍거리 무시하는 것을 자율권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뭐 여담입니다만 이번 대통령의 그 검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막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사라는 것은 원칙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인사권이라고 다 맞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인사부당하게 당했다고 소송 막 제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인사부당하게 되고 소송 막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있는데도 왜 따지느냐? 이렇게 지금 한국의 지금 막 법치가 다 무너져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프습니다. 자, 이제 이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였고요. 다음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 및 심판의 단초,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막 촛불, 저는 뭐 촛불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촛불 사태가 막 벌어지고 막 하고 했는 게, 무엇보다도 최순실, 그러니까 개명은 최소원입니다. 최소원의 태블릿 PC에서부터 저는 시작한 단초가 돼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JTBC에서 입수해서 보도도 하였고, 그리고 이 PC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임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처음 탄핵 소추가 된 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태블릿 PC에서 출력한 문건이라 해가지고 47건의 문건을 소추가 아닌 별도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문서를 정부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리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문서가 그러면은 진짜 태블릿 PC에서 나왔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태블릿 PC는 정당한 게 맞는지 그걸 우리가 밝혀봐야지 제출되는 문서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증거라는 게. 아무리 소추 국회에서 그냥, 이거 태블릿 PC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당신들 보시고 이것대로 따라 하셔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했냐면은, 자, 당신들이 지금 이 사본을 정부로 제출하려고 하면은, 태블릿 PC 원본, 태블릿 PC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 태블릿 PC를 보고, 그럼 이 증거에 대해서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우리 의견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따로 안 정해놓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본이 증거로 제출이 되면은 이 사본의 원본이 되는 존재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본에 동의를 해줘버리면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근데 저희들은 대리인이 이거 못 믿겠으니까 태블릿 PC를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는 마땅히 태블릿 PC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진정성을 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태블릿 PC에서 받아가 제출했다는 그 41건의 자료들이 이 탄핵소추 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41건의 자료들이 최서원 소유의 태블릿 PC에 들어있었고 이를 JTBC가 최서원이 비운 사무실의 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보도자료로 사용하고 그래서 이 보도자료에 사용했던 것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제출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국회에서는 검찰에서부터 이걸 넘겨받아가지고 제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태블릿 PC의 소유주인 최성원은 자기 것이 아니고 조작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최성원의 태블릿 PC에 대한 진정성은 의심을 해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당연히 제출을 받아야 되죠. 그걸 제출을 안 받고 무슨 한다는 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라는 게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막 왜 자료들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왜 최순실이 그 대통령의 그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을 여기 한국에서 자기가 여기서 앉아서 막 꽂혀가지고 대통령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인사를 미리 전달받아서 그래서 국정을 농단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번 탄핵에서 나온 내용. 그러다 보면은 이 태블릿 PC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접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것을 제출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하면 굉장히 이제 이거는 안에서 직접 일어나는 이건 뭐 보도도 안 되고 뭐 어떤 책에도 뭐 탄핵하는 책 몇 개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이 내용이 안 실려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일 가서 강의단 재판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자,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보로 채택도 못하고 정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막연하게 그때 뭐 태블릿 PC가 진짜가 맞니 안 맞니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47건의 문건을 처음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우리 곽성문 전 의원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좀 칭찬도 받았는데 정말 이 전체 기록이 한 4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전부 한 시간에 훑어가지고 정리를 다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느냐, 이 47건의 문건 중에서 무슨 문건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자료가 석 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태블릿 PC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자료가 왜 들어있습니까? 예? 국무회의 자료 석 장이 아니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증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저는 제가 그걸 보고 느꼈는 게, 이거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 점검물은 어떻게 훼손됐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렇게 태블릿 PC를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재판관하고 굉장히 싸웠거든요. 이거 왜 제출 안 받냐, 이거 소속거죠. 그러니까 소추출에서 어떻게 해버리냐 아십니까 이걸. 어떤 안에 가면은 좋다. 이 41건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우리가 41건 다시 철회를 가져가겠다 증거로. 가져가 버릴 겁니다. 증거를 안 쓰겠다. 증거를 안 쓰면 태블릿 PC로 다시 좀 증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 41건은 증거로 제출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냐면은 태블릿 PC도 제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41건 중에서 제가 의문시했던 그 3건 사건입니다. 빼고 나머지 44건을 전부 새로 제출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44건을 전부 제출하면서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전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되니까 저는 이제 뭐를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막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들어보셨겠지만 그 독수독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법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오염된 증거에서 계속 후에 나오는 증거는 뒤에 증거까지 다 못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정의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서 44건을 제출하면서 이제 정보를 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것도 안 된다. 이 44건으로부터 비롯돼서 뒤에 제출되는 정보도 다 정보에서 철회를 해라. 정보를 못 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정에서 제가 이제 강일원 재판관하고 직접 이제 막 그걸 서서 이제 막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싸우니까 그 강일원 재판관이 아주 재밌는 그 해답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만 준용되는 게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독수독가 원칙을 적용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를 하겠다 해서 그 위에 그 심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 후에 이루어졌는 증거들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태블릿 PC에서 47건에서 다시 또 철회됐다가 다시 막 나온 44건에서 계속 거기에서부터 다 연유대가 나오는 증거들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제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직무 기간 전에 임기를 종료를 시키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런 아주 국가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 징계 절차라는 내용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도저히 한국에서 제대로 그러면은 재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치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아직도 지금까지도 의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서는 이 소추안부터 해가지고 결정까지 보면은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17개 사항이 이제 소추 의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소추 사항 중에서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17개 사안 중에서. 17개 사안 중에서 이제 들었던 게 보면은,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 임명권, 그때 뭐, 문체부하고 막 이래 이야기, 뭐, 차관하고 이래 막 임명했다는 거 아니십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일보 사장 교체권과 관련해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 부분도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그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또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성실하게 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뭐 했다. 그것도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했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 관련되는 부분만 탄핵 소추 사유로 삼은 겁니다. 인정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최순실과 관련된 것도 사실상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이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하면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돈을 가출하고 여기에 임원진이나 아니면은 중요 인물을 최순실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가 국정을 농단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각출하게 하여 최소원으로 하여금 사익을 취득해 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최소원이 대통령의 외교일정 등을 유출해서 비밀 음수를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을 결정한다. 이게 지금 주된 판결의 내용입니다. 사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참 이게 저희들이 통탄할 일이 뭐냐면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추위원회나 재판부에서조차도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최순실이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수백억 원을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왔는 거 뭐 액수를 한 600몇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법정에서 제가 들고 나와가지고 싸웠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정관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정관 한번 봤습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단은요 아무런 다 필요 없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의 정관을 보면은요 1번부터 S생명, 그 다음에 뭐 S 무슨 K그룹, 그 다음에 현대 쫙 다 나옵니다. 그게 27개 그룹이 설립자로 나오는 겁니다. 거의 처선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자가 돈 낸 사람이 설립을 했는 걸로 재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누구 겁니까? 그 재단 거라고 하더라도 그 재단의 주인은 돈을 낸 사람이 주인이지 최소한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돈을 객출을 받아가 사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아가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 사안이 있기 한 3, 4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아주 큰 재단입니다. 그거는 이 규모가 이것보다 더 커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돈을 일부씩 내가지고 설립했던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몽졸이 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뭐 뇌물도 다 무죄 판결. 이 사안이 정관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뭐 간단히 비유를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는 뭐 돈도 많이 없지만 제가 지금 돈이 많단 말입니다.
돈이 많은데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인연이 돼가지고 또 만났단 말입니다. 만나가지고 또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야 서면서 당신 돈만 많이 가 있으면 뭐 하느냐 좀 재단 같은 거 설립해가 조리를 좀 해봐.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설립자 서성근 재단 해가지고 설립자 서성근 해가 거기에 내가 그럼 뭐 돈을 100억을 내가 재단을 설립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됩니까? 지금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어떤 사실을 타인을 공격을 하고 더군다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하려고 하면은요 그 탄생의 기본이 되는 재단의 정관 정도는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냐 조사를 하는데 사람에게서 주민등록 또 확인 안 하고 조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게 막 거의 마녀사냥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겁니다. 결국 당시 보면은 이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강조했던 게 문화융성하고 창조경제였지 않습니까? 그래 문화융성하고 창조경제라는 정책 기조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조를 한 겁니다. 동조를 뭐 어떻게 동조를 했는데 그게 좋아서 했든지 우리가 저게 좀 해야 되든지 그래서 각자가 자신들이 설립자로 재단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정책을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뇌물이 되고 이게 돈을 강제로 마치 뺏어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부각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 소위 말해가지고 정관 하나조차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발의를 하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거는 결국 이 탄핵 소추 자체가 처음부터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사건 심리 절차에 있어서 아주 이제 굉장히 이 수월이 됐던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만 제가 드렸던 말씀만 말씀만 보더라도 이 재판이 참 엉터리지요.